사례 연구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디자인의 유형들이 있죠. 그러니까 토탈 디자인, all over piece 디자인, piece by piece 디자인, 그리고 또 뭐 플러그인 디자인, 그런 디자인 유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가지 그 유형별로 한번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조금 더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배운 사례들하고 또 겹치는 것들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토탈 디자인인데, 이 사례의 어떤 상세한 역사라든가 그러니까 공간의 구성 방식 이런 것들 다 설명하자라고 그러면은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디자인에서 진짜 신경 쓴 굉장히 그 메인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부분, 그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의점 위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두 가지를 뽑았어요. 하나는 GFSC 타운십이고, 벤도다라, 뭐 발음도 어렵죠. 인도 거라서 그래요. 인도 사례가 두 가지나 나오죠. 그러니까 제3세계 사례들이 사실 프로젝트 사례들로 소개되기가 좀 어려운데, 특별히 핫도그 학생들은 제3세계 개발, 뭐 그런 쪽에 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런 개발 사례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넣어놨고요. 락펠러 센터, 이미 뭐 1930년대, 40년대 시작해서 아직까지 있지만 굉장히 오래된 개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 새로울 것이 없죠. 여기 있는 개발 방식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뉴욕에 있는 어쨌든 그 두 가지를 포인트가 되는 아이디어 중심으로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GFSC 타운십인데요. 요거는 앞에 대략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근데 또 등장하고 있죠. 이 양반 도시라고. 이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또 다른 인도 타운이 하나 있었죠. 사이트 앤 서비스라고 해서 공공시설 시스템을 먼저 쫙 펼쳐놓고 그 다음에 집은 알아서 자기가 지어서 들어오게 플러그인 되는 방식, 플러그인 디자인의 사례로 소개해드린 아라냐 타운십이라고 했죠. 아라냐 타운. 그거에도 참여됐던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뭐 인도나 아마 제3세계 쪽에서 또 잘 나가시는 분인가 보죠. 또 그리고 뭐 국제 건축가 상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또 받았던 것 같아. 어쨌든 제3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단지 설계가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특별하게 이제 또 비료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타운이에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지만 인도만 하더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멀리 떠나가야 되는, 중국 같은 경우도 농민공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농민공. 뭐 농사하다가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도시로 가가지고 일하다가 뭐 구정 때면은 심지어 거의 뭐 일주일 걸려서 고향에 돌아와서 또 한 달 있다 가고 막 이런 사람들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아마 인도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일자리를 찾아서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있는 농촌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이제 한 번에 한 군데 모아서 기본적인 이제 복지를 제공하면서 같이 살게 하는 거죠. 회사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컴퍼니타운의 기본적인 어떤 규정들, 놈이라고 그러면은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 방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컴퍼니타운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는 이런 개념이 좀 줄어들었는데, 항상 제3세계 그리고 산업화가 되어 가는 나라들에서는 이 컴퍼니타운이 많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은 어디에 갑자기 산업단지가 딱 생겨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 있는 사람들이 고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서부터 노동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당장 먹고 자고 살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면 일종의 도시 개발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 거기 살고 또 먹고 놀고 이런 시설과 합해서. 포항도 그랬어요. 그래서 컴퍼니타운의 어떤 잘못된 이 관습에서 조금 벗어나자. 어떤 것들이 그런 거 있을까? 그 뒤에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크기는 꽤 크네. 56헥타르면 당장 잘 계산은 안 되는데, 대략 봤을 때 한 동대 한 5배는 되겠다. 한 동대 5배. 한 동대 5배면은 그 중에 한 절반을 갖다가 뭐 공원용지로 넣었다라 그러니까 대략 뭐 근린주구 하나 정도의 크기가 되겠네요. 근린주구 하나. 근린주구 하나라고 그러면 대략 5,000명에서 빡빡하게 넣는다라고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가 사는 사람이 사는 하나의 어떤 마을의 의식이 있는, 그리고 보행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동네, 그 생활권 하나를 네이버후드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잔지 계획의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걸 딱 봤을 때 여러분 뭐 특별히 특이한 건 없어요. 슈퍼블럭을 썼다. 슈퍼블럭은 그리고 네이버훗하고 잘 어울린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생활권 반경 대략 한 반경이 한 500m 정도가 되는 어떤 이런 지역 내에 하나의 어떤 마을 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그런 사이트를 이제 계획해 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보행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컬대삭이라는 패턴이 많이 나오죠. 컬대삭 패턴 알죠? 블럭 내부로 진입은 못해요. 도로가 가다가 로타리를 끝으로 두고 다시 나와. 그래서 차량은 어떻게 갔다가 통과를 못합니다. 다시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이만큼이 이제 사람들이 사는 보행 생활권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컬레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이제 여유 있게 사는 약간은 좀 전원적인 생활 패턴 이런 거랑 맞는 이제 도로책이다라는 거 단지 계획 시간에 여러분 배웠을 텐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인도 노동자들이 차가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어. 자, 여기서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차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하고 카프리 사이트로 꾸며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노동자들이 뭐 늘 우리가 저소득층이냐, 우리도 회사도 발전하고 나도 이게 승진하다 보면 차도 있고 그럴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 또 어떻겠어요? 아니 회사 사람들이 여러 계층일 거 아니에요. 진짜 맨 밑에서 일하는 진짜 말단 노동자 사원에서부터 중간 관리자,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전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컴퍼니 타운을 세웠으면은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그 지역에 산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 경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급 차이가 너무 크면은 자 임원급이나 잘 사는 사람들 동네, 중간 관리자급 동네, 그 다음에 말단 노동자들 동네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거야. 따로 만들어.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계획하기엔 편하겠죠. 왜냐하면 각자 생활 여건이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니까.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가 없이 딸랑딸랑 걸어 다녀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계획하긴 편한데 문제는 뭐예요? 목이 먹어서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딱 다니면 동네마다 여건이 달라. 우리 동네는 주차장도 하나 없고 길도 좁고 뭐 기반시설도 되게 없는데 저기 사장님들 사는 동네 가니까는 막 그림 갖고 정원 있고 말이야 마당에서 바베큐하고 일단 기분이 나쁘고 사회적인 위화감이 들겠죠. 위화감. 한마디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소셜 세그리게이션이라고 그래. 소셜 스페이셜 사회적이고 공간적인 분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요게 고착되면 그게 도시국 구조로서 건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서 공간을 분리해버린 거야. 잘 사는 사람 동네, 못 사는 사람 동네, 시면의 간격이 있어, 시면에. 못 넘어가. 자,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계획하긴 편해. 자, 그럼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 반대되는 개념들. 당연히 이거죠. 소셜 믹스. 사회적으로 계층 계급을 섞는다라는 거야, 섞어. 그러니까 한 타운이 있으면 여기에 뭐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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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섞여 있는 거야.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계획하기가 어렵겠지. 왜냐? 잘 사는 사람들의 주거 양식, 생활 양식, 생활 패턴하고 못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자, 다르기도 하겠거니와 여기선 이쪽에서 위화감이 들지만 여기라고 또 기분이 좋을까? 그렇지 않죠. 잘 사는 사람들은 딱 옥상에 내려가가지고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딱 내려다 보니까 저기에 막 구정물에 애들이 그냥 뛰노는 게 보여. 기분 잡친다 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또 기업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단 사원인데 바로 옆집에 사장님이 살아. 생활이 가능하겠니 그거? 또 우리 애가 나가가지고 어떤 애를 때리고 왔는데 그 애가 사장님 아들이야? 사표 쓰고 일단 준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생각만큼 이것도 원활하지가 않아. 아이고 골치 아프네. 디자이너 괜히 했지. 디자이너. 주거지역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여러분 형태로만 봐서 그러는데 소셜한 측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측면이 많은 것들이에요. 이 사이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획가가? 굉장히 어렵겠지. 그러니까 소셜 믹스처, 소셜 믹싱이라는 건 말이 좋지만은 실제로 계획가들이 이걸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주제다. 벅찬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소셜 믹스 차원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 도시 설계론 들었던 사람들은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어떤 사례들을 봤을 텐데, 제가 지금 구글에서 키워드를 임대 아파트 차별 정도로 쳐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우리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우리 어이구 이거 제목이 좀 세다. 개엿 같은 일부 국민들의 임대 뭐 제목이 세. 임대 아파트 차별은 그만 너희랑 같이 살기 싫어. 굉장히 거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보세요. 단지가 전체가 이제 큰 단지를 하나 세우는데 일단 아파트라는 거는 뭐 굉장히 저소득층 아파트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죠. 그래서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중산층 이상을 위해서 단지를 많이 설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당연히 원가도 나오고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 같은 경우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큰 평형대 아파트로 옮겨가려고 그러고 소득 수준이 늘어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최종 정착지가 강남역이야, 강남. 강남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필터레이션에 의해서 맨 하위에 있는 주택들은 집 가격도 너무 떨어지고 그것들은 이제 비어있고 외곽에 저기 헐어있고 아무도 안 들어가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좋은 곳에 그래도 적당한 위치에 임대 아파트나 저평형 아파트들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정부 공공이 나와서 억지로라도 공급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하는 경우 한 25%까지 여기도 보니까 면적이 대략 한 25% 될 것 같지. 한 25%까지 임대 아파트를 넣어라라는 그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의 아파트를 만드는데 그 중에 임대 아파트를 넣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설계가면 여러분 설계가 아니라 이제 개발사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계하겠니?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이 그림만 봐도 야 딱 이게 그림 같다 아주. 여기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 딱 여기 전체 단지가 있는데 자 요런 데 땅이 참 좋죠. 근데 여기 뾰족하게 엣지로 되어 있는 요 부분에다가 이제 구석배기네 구석배기. 알아서 임대 아파트 단지를 딱 만들어 놓았어.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요런 데다가 또 알게 모르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불법입니다. 여기다가 알게 모르게 펜스를 딱 둬. 뭐 나무를 심는다는 핑계로 녹지를 만든다는 핑계로 슥 뭐 만드는 거 뭐 나중에 해버리면 모르겠지. 처음에 준공할 때는 모르고 그냥 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설설 이렇게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이런 데다가 녹지 넣고 펜스 살짝 넣으면서 가리면 누가 알겠어. 그 정부가 다 다니면서 뭐 감시할 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돼? 임대 아파트를 사실상 공간 구분을 해버리고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푸어 파트랑 리치 파트가 갈라져 버린 현상들. 더군다나 제3세계로 가면 이런 문제들은 또 더욱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게 분명히 이제 단지 설계에 대한 사례긴 해요. 그래서 이게 단지가 뭐 슈퍼블록이 적용되고 컬레삭으로 이제 도로 패턴을 만들었고 내부의 어떤 생활권 중심을 내부에도 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계적인 특징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지금 얘기했지만 이제 주거지들 그리고 회사의 사람들이 다 몰려 사는 이 뉴타운에서 이 양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셜 믹스 또는 소셜 세그리게이션을 어떤 식으로 접근했겠냐라는 거야. 어떤 식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되고 요 설계 작품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사례로 인용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펴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셜 믹스 차원에서 어떤 접근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설계안을 드립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분석의 눈으로 드립다 본다고 해도 뭐 딱히 보이는 게 없죠. 딱히 보이는 게 없어.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대략 봤을 때 뭐 이게 외부에 이제 간선도로 지나가고 간선도로에서 들어와서 이런 어떤 하나의 순환축을 만들었네. 그래서 단지 전체를 순환도로를 돌린 다음에 내부 지향적인 컬레삭 패턴으로
컬레삭은 어떻게 돼? 들어가다 다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냥 통과하는 거 아니야. 끝에서 여기 다시 나오네. 짧은 컬레삭도 있고 얘네들은 왠지 이렇게 짧다. 컬레삭이 이렇게 컬레삭이 대략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의 컬레삭이 있네. 9개 정도의 컬레삭. 아니다, 이거 메인 진입로고 요게 컬레삭이구나. 요게. 자, 그래서 컬레삭 패턴으로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컬레삭이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큰 어떤 차가 지나다니지 않는 큰 내부의 오픈 스페이스가 발생한다. 차량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센트럴 펑션들을 넣는다라고 그랬죠. 중심적인 기능들. 뭐 학교라든가 뭐 종교시설, 운동장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그냥 슈퍼블럭에다가 컬레삭인데 어떤 소셜 사회적인 계층 구성상에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지? 라고 물어보고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딱 봤을 때 대략 하나의 컬레삭을 중심으로 이런 또 하나의 클러스터들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집들의 클러스터들, 덩어리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덩어리. 얘네들은 한 덩어리로 봐야 될지 어떠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 뭐 둘, 셋. 여러 개의 덩어리들이 생겨요. 아마도 여 덩어리들이 소셜 믹스처하고 상관이 있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요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회사 사람들이 다 들어가. 동네를 옆 동네 따로 만들어서 여기는 뭐 회사 임원들, 여기는 뭐 말단 직원들 이렇게 안 했죠. 요 안에 다 들어가. 물론 그 계층들이 다 섞여 산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진짜 혼합해가지고 흩어져서 살게 한 건 아니겠죠. 요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권역이라든가 아니면 클러스터 구분을 뒀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소득이 높다라고 그런 말은 좀 웃기고, 그러니까 관리자급 이상의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어떤 섹션은 어디가 되겠니? 이 모든 섹션들 중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마 요 모양 패턴만 보고도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패턴을 딱 보면요. 자, 일단은 뭐냐면은, 자, 좀 소득이 높은 어떤 직급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라이버시가 좀 강하겠지. 프라이버시가 강하다는 건 뭐예요? 앞마당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지. 그렇죠? 그런데 직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앞마당은 언감생심이야. 일단 집 방이 큰 게 중요해. 앞마당은 좁고 앞 도로는 좁더라도 방이 큰 게 일단 우선이야.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량 접근성이 중요해지겠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양반들은 컬레삭이 또 불리해. 이 양반들은. 왜냐면 자기는 차 타고 슝슝 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생활 패턴을 요 하나의 근린주거 내에서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눈치는 보이지 않지만 살짝 분리를 해줘야 되겠지. 살짝.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계층들이 다 어떤 컬레삭을 기준으로 한 패턴 가운데 다 들어와 있다라고 그러지만 다른 것과는 다르게 조금 위치나 형태가 약간 이질적인 애들이 있어. 그게 바로 요거가 되겠지. 요거. 요 부분. 요 부분들은 뭐냐면 컬레삭이 직선으로 왔다가 바로 나가. 바로 나가. 바로 나가. 그리고 나가서 바로 또 도로랑 접속이 되네. 어떻습니까? 차량 접근이 좋은 섹션들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반들은 내가 볼 때는 좀 계층, 직급이 높은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섹션일 가능성이 있고. 자, 하나의 타운이에요. 근데 은근슬쩍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타운을 살짝 분리시켜줬어. 하지만 분리시켰다고 하지만 눈치 볼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요 주거 패턴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걸 확대해 보면은 이거 잘 안 보일 텐데, 자, 뭐냐면 1, 2, 3, 4, 4개의 하우스홀드 사이에 중정이 커다랗게 하나 있네. 중정. 그렇죠. 앞마당이 있어. 앞마당이 좀 크게 있어. 당연히 누구를 위한 패턴입니까? 약간 직급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 보면은 길이 이렇게 가면은 바로 길 옆에 주거가 붙어 있죠. 이렇게. 이 사람들 앞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두 개 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도 그 두 개가 한 근린 안에 섞여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방병이라는 게 아니고 보니까 약간의 어떤 녹지대나 이런 걸 조금 두긴 뒀네. 이렇게. 하지만 눈치가 보일 정도는 아닌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마을 내에 눈치를 보지 않고도 이런 여러 계층의 어떤 직원들이 몰려 살 수 있도록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 들어간다고 했죠. 보니까 운동장도 있는 것 같고, 공동의 창고도 있는 것 같고, 학교, 유치원 등등 있겠지만, 사실 이런 시설들이 이 양반들한테 중요하겠어요? 아니지. 이 사람들은 어디 밖에 나가서 사설학교 다니고, 사설시설 들어가서 쓰고 이러겠지. 그러니까 이건 주로 누굴 위한 거야? 이 사람들을 위한 거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은근히 그래서 여기에는 통로가 별로 없어. 근데 나머지 클러스터들은 바로바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이 양반들 딱히 진입할 필요가 없는 걸로 보이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요 가운데 센트럴 퍼실리티 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저소득 직원을 위한 그런 중심이 되고, 여기는 살짝 이제 눈치 보지 않게 살짝 구분을 시켜 놓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요 타운 안에서 다 하나의 우리는 GSFC 아마 구자라트 스테이트 퍼틸라이저 컴퍼니일 거야 아마. 구자라트주의 비료 공장 공장 기업 타운 뭐 그런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간질간질하죠, 아주 그냥. 어? 그러니까 대놓고 분리하지 않고 세퍼레이션, 세그리게이션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배려해서 이제 공간적인 구분을 두는 어떤 그런 미묘한 계획들, 그 미묘하게 접근하는 계획의 사례를 여기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레이아웃만으로 금세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 타운 사람들의 생활과 경험 가운데 결국에 지금 결과가 드러나는 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고 금세 이렇게 또 느낌이 확 와닿고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소셜 믹스처의 유형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실현했다 이런 평가를 듣고 뭐 세계적인 상도 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뒤에 내용을 그래서 보도록 하면은, 자, 아이고 귀엽게도 또 이렇게 모형을 스티로폼으로 만들고 있었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딱 봤을 때 어디 잘 사는 어떤 섹션 같니 아니면은 못 사는 섹션 같니? 좀 못 사는 섹션 같죠? 도로하고 바로 집이 있죠. 앞마당이랄 거 거의 없고 좀 녹지 굴리 정도만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위한 어떤 공용 공간을 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지난번에 다른 인도 헤리티지 워크웨이 사례에서 봤지만 인도 사람들은 또 뭐냐면 요 앞에 베란다도 아니고 현관도 아니고 애매한 폴스라는 공간들이 있어요. 폴스라는 어떤 주거 양식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공동주택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폴스 공간을 다 뒀네. 그거를 둬서 어쨌든 저소득의 어떤 생활 문화를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인터넷에 뒤지다 보면요, GSFC 반도다라 타운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상세한 설명 카탈로그도 돌아다녀요. 이걸 조금 더 참고를 하자라고 그러면 뭐 레이아웃은 조금 우리 책에 있는 거랑 다르지만 어쨌든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랜드 유스 플랜이나 각 시설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또 상수를 해놨어요.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설명할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본다라고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어쨌든 컬레삭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이제 비공식적인 도로까지 합하면 마을 전체가 이렇게 격자형으로 엮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를 막았다 어디를 뚫어놨다 이런 개념이 없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이런 도로 네트워크 가운데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사실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단지 내에 들어가는 어떤 길의 폭, 또 길 옆에 있는 프론트 야드 이런 거의 면적, 이런 것들을 그 섹션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했다. 다 일률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너무 차별을 두지도 않고요.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에는 이 가운데 전체 이제 공용시설 부분에는 뭐 예를 들어 짐네이지움, 여기 스펠링이 좀 틀렸다 여기 또 M이 빠졌네. 짐네이지움이 들어가 있고 워터타워는 이제 주변에 이제 물 공급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기반 시설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디자인도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뒤에 좀 가서 이제 이 직급이 높은 사람들 타운 쪽의 어떤 설계안을 조금 보도록 할까요? 드웰링 유닛 2, 3, 4 아마 여기가 2, 3, 4인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은 좀 직급이 높은 분들이 사는 이 유닛 2, 3, 4 같은 경우에는 도로 패턴 같은 경우도 좀 다르게 45도 각도의 직선형 도로가
바로 인접, 게이트 인접에서 바로 이제 들어오는 형식으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4개의 하우징 유닛들이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가운데 어떤 공동의 정원을 둠으로써 나름대로 그 4가구가 공동체도 누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프라이버시도 누리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하우징 유닛들이 보니까 녹지나 이런 걸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길에서 들어와서 바로 이제 직선적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차량을 어느 정도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도로 패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5, 6, 7 요런 데가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좀 저소득 주민들, 그들이 이분들은 뭐 클러스터란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정원이 아니라 앞에 길을 통해서 이들은 바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례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디자이너가 실제로 어떤 형태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특성을 갖다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디테일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마스터 플랜에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야 되고 담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사례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형태를 다룬다고만 믿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삶의 패턴들, 사회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을 담는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그걸 갖다 어떻게 하면 적절히 분리해 줄 거냐 또는 혼합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그러면 설계라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고 많은 공부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됐다. 그 다음 락펠러 센터인데, 락피펠러 센터, 뭐 락피펠러 센터라고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사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으니까 바로 이제 어떤 계획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계획이 한 번에 수립된 게 아니라 여러 곡절이 있고 하다가 말고 다른 아이디어로 바꾸고 뭐 등등 뭐 3개의 개발 대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오페라 하우스를 세우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이제 좌초되면서 뭐 다른 형태로 갔다. 이게 당초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RCA 빌딩이 있는 자리가 야트막한 일종의 오페라 하우스가 있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오페라 하우스보다는 좀 복합 건물 형태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경영적으로 낫다, 아마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계획이 여러 가지 바뀌었고요. 바로 현대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자, 결국 여기서 지하철역으로부터 쭉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이제 RCA 빌딩이 나오고요. 그 옆에 여기 낮은 건물이 라디오 시티라고 해서 뮤직홀이에요.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는 넣지 않았지만 뮤직홀을 넣음으로써 일종의 아트, 뮤직 이런 어떤 시설들을 넣었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냐면 락펠러 타운이에요. 락펠러 타운인데 어떻게 돼요? 지하철역으로부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지상부는 보행자들을 위한 시설을 넣고 또 지하에도 큰 상가를 넣고 보행책을 넣고 건물들끼리 연결되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블럭을 공공과, 그러니까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었죠.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보면 있지만 딱 코엑스 지하 뭐라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어떤 공간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많았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냐면 역시 토탈 디자인이 되겠어요. 락펠러 센터가 말하자면 자기 영역 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 원래는 건물 하나하나가 단일한 개발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단일한 개발을 갖다가 자기들이 다 하나의 컨셉으로 연결해서 토탈 디자인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지상도 그렇지만 특별히 지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토탈 디자인의 어떤 특성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구상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상부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락펠러 센터 영내의 모습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원, 공공공간과 별로 다르지 않죠? 그리고 여기 보면 조경이라든가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여러 가지 또 조경을 해놓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사처의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을 계속 자기들의 영역 내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또 다른 모습이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의 모습이고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거고, 이때 앞에는 또 스케이트 링크가 딱 열리면서 또 크리스마스 핫스팟을 또 마련하게 되죠. 지하 공간도 이렇게 쭉 뚫려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하로 가면 특별히 건물의 경계 구분이 없어요. 다 이렇게 엮이면서 하나의 큰 몰 형태로, 지하 쇼핑몰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역시 이제 구글에서 락키펠러 센터 언더그라운드 맵 쳐봤더니만 많은 자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락키펠러 센터들이 사들였던 어떤 개발 지역들인데, 그거 말고도 옆에도 또 다른 어떤 건물들을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보면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건물들이 쭉 분포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전체 하나의 몰 형태로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피프트 애버니우에서부터 들어가는 이런 어떤 공개 공지, 그리고 여기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하로 다 엮여지는 어떤 전체 하나의 컴플렉스가 된 얼반 컴플렉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역시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되는 게 이제 RCA 빌딩이고요. 그 옆에 아트마칸 또 22번 건물이 이게 레디오 시티. 지하의 연결망이 이렇게 보면 이제 블록 하나하나가 다 지상에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하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거미줄처럼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면서 결국 전체 피프트 애비뉴까지 이제 공공 공간까지 쭉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지상과는 다른 지하의 세계를 따로 만들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락키펠러 센터가 처음에 그걸 갖다가 한번 촉매 역할을 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건물까지도 연결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지하 공간으로 통하고 있죠. 우리나라 코엑스에도 지금 적용이 돼가지고요. 지금 코엑스 들어가면 코엑스 건물만이 아니라 코엑스 건물 지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뭐 현대 호텔, 현대 백화점, 오크 호텔, 뭐 공항센터 여기까지도 지하 공간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세계는 통으로 또 하나로 개발돼 있어. 락키펠러 센터가 중심이 된 이런 어떤 토탈 디자인의 성격의 이제 도시적인 얼반 컴플렉스 몰 개발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탈 디자인에 속한 어떤 얼번 디자인의 설계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한 컴퍼니 타운이라는 걸 사례로 해서 어떻게 소셜 믹스처를 이끌어가는가. 자, 소셜 믹스처, 사회적 융합을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체 타운을 하나의 어떤 토탈 디자인 개념으로 접근했어야 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간 기업이 자기들의 영역을 도시에다가 갖다가 붙여주고 일종의 어떤 열어서 공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역시 토탈 디자인이 활용되었던 락키펠러 센터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토탈 디자인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